태연 이어 트와이스까지 해외 공항서 봉변. 네,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 변호사님, 네. 소녀시대 태연이 공항에 갔다가 아주 넘어지면서 막 그 해외에 있는 팬들이 막 몸을 만지고 이래서 아주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네. 사실 한 이틀 동안 태연 씨가 실시간 검색어 1등이었어요. 네. 이 사건 때문인데, 그러니까 8월 18일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이제 입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호 인력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였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저 정도 경호 인력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지금 화면에 영상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녀시대 태연 씨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지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동남아나 해외에 가면 뭐 해외 팝 가수 이상으로 인기가 많아요. 지금 화면을 보면은요, 팬들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도의 혼란스러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제 나중에 경호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팬들이 막 손을 내밀어서 뭐 태연 씨 입장에서 뭐 엉덩이에도 뭐 손이 닿고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너무 놀라서 이제 주저앉았는데 또 그쪽 경호원이 번쩍 들어올려서 그거에 또 너무 놀라서 또 많이 또 울고 힘들었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런 걸그룹들이나 아니면 보이그룹들이 해외 나가는 거 보면 거의 문화 대통령 수준이에요. 네. 이분들 때문에 한국말도 배우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경호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을 계기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 팀장님, 바닥에 넘어졌는데 너무 겁이 나서 그랬는지 계속 눈물이 줄줄 흘렀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경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나요? 저렇게 해외에 나가면? 네, 국내 경호라면 있을 수 없는 국내가 아이돌 그룹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굉장히 시스템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경호도 국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남아라든가 이제 중국,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갓세븐이 공항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중에 극성 팬이 차로 쫓아오다가 부딪히는 이런 아주 아찔한 사고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항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리고 취재진도 많고 그런데 현지의 이제 주최 측이 어떤 매뉴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거에 대한 소속사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네. JYP 같은 경우이면은 이제 박진영 씨가 갓세븐 사고 이후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네. 그래서 아마도 주최 측 말고도 해외에 나가면 적어도 공항에서는 이번 경우에도 매니저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밀쳐서 당했던 건데 적어도 경호원 몇 사람을 다 별도로 이렇게 따로 붙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아마 금방 백 변호사님이 문화 대통령이랬잖아요. 저분들이 문화 대통령이 맞아요. 예를 들어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8월 달에 음반이 25만 장이 팔렸어요. 네. 엄청나게 한류 열풍이 문화 대통령이 맞는데 그럼 이게 경호는 대통령처럼 안 해주잖아요. 여기 대통령은 국빈급 경호가 있지만 저분에게 매니저 혼자 갔기 때문에 실제 저분들에게 옛날에 2011년도도 한번 이게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내는 아마 기획사에서 사설 경우가 있겠지만 외국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트와이스의 나연 씨도 이렇게 공항에서 손목을 잡히는 그런 본변을 또 당하기도 했는데요. 네. 보니까 남자 아이돌도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도 대만 입국 때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북새통을 잃으면서 이렇게 멤버 중에 한 명이 넘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요. 최 교수님, 이렇게 네. 해외 팬들이 네. 난리를 피는 게 국내 팬들보다 이제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저런 게 사실은 한 번만 무너지면 막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고요. 네. 저기 초청한 기획사든 저기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획을 하는 회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속사가 관리를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또는 경우가 되는지 이런 부분 다 점검했어야 되죠. 점검하지 않고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공항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경호원들이 쫙 서서 중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죠. 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저렇게 아주 무질서하게 저런 형태로 공항에서 스타가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후진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기획사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기획사가 경호원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4명, 5명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현지에 있는 기획사와 철저하게 사전 점검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련한 다음에 입국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 대통령,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한류 스타들입니다. 안전이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영화 택시 운전사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관객 1000만을 돌파를 했다고요. 네, 뭐 정확하게는 오전 중에 네. 11시 전후로 봐야 되는데요. 어제까지 공식 집계가 996만이었기 때문에 뭐 하루 10만, 오늘 뭐 어제 일요일이라서 이상, 그러니까 공식 집계는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예. 지금 이제 추정하면은 1000만은 오전에 달성한 걸로 돼 있고요. 사실 올해 첫 1000만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과거에 우리가 1000만 영화 굉장히 많지만 또 주연 배우인 그 송강호 씨가 트리플 1000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안에 그 오달수 씨가 뭐 조연작으로 네. 여러 번 1000만을 달성한 적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조연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연 작품의 주연 배우로 본다면 네. 송강호 씨가 처음입니다. 트리플 1000만이. 트리플 1000만 말하자면 관객 1000만이 든 영화가 이번이 세 번째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뭐 변호인, 괴물,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택시 운전사가 이제 1000만을 달성했는데 그렇군요. 물론 송강호 씨는 그동안에 1억 돌파한 배우,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출연했던 작품에 1억 돌파한 배우로도 굉장히 관객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1억 명이 들었다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화 택시 운전사 속 장면과 그리고 송강호 씨가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Hey, nice to meet you. Let's go, 광주.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생각해보면 방송국 근처인데. 손님을 두고 왔어. 그 시대에 그런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결국은 희망과 어떤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가요. 네. 물론 이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나 연기력도 게 좋지만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게 첫째 이 영화는 시대 정신과 부합해요. 네. 바로 이게 우리 촛불 민심, 임을 위한 행정공도지만 이게 5.18 민주운동을 그렸기 때문에 일단 이게 최근의 시대 정신과 부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역으로 보면 이게 전두환 해고록 있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오히려 올려줬어요. 우리 물론 전두환 해고록도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좀 해고록 책으로 많이 팔렸어요. 예.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전두환 해고록 몇 건 사겠어요. 근데 그 책도 꽤 팔렸거든요. 근데 역으로 그 해고록에서 이게 부인하는 바람에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보고 그것도 이게 그 성공의 작은 요인은 됐다. 이래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일단 송강호 씨가 저는 가장 일단 그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응답하라 1988의 네. 윤열 씨가 또 여기 조연으로 나온 것도 지금 굉장히 화면에 나오는 배우죠? 네. 뭐 좀 이따가 이제 윤열 씨기도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배우들이 워낙 탄탄하게 연기를 했고 거기다가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배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연기가 굉장히 탄탄했다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이런 영화 잘 될 거야 했던 영화들이 안 되는 것들은 보면 뭔가 연기력 부재나 스토리 부재나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엔 탄탄한 스토리와 조연 배우들의 이런 화합으로 이런 뭐 19번째라고 하셨죠? 1000만 그 관객이 돌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강 팀장님, 송강호 씨 보면은 시대극에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변호사도 그렇고 이번에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송강호 씨는 이제 유심히 살펴보시면 드라마에 유일하게 출연하지 않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송강호 씨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작품을 굉장히
충분히 작품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는 반증이고요. 지금까지 히트했던 지금 뭐 조금 전에 천만 얘기하면서 백 변호사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연기력은 송강호 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탑스타들의 경우 탑스타급 배우들은 많은 히트작을 많이 내지만 다음 작품의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미지가 금방 캐릭터가 좀 상실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송강호 씨처럼 자신의 작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히트를 시키는 데는 그 송강호만의 특유의 어떤 연기력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야 되고요. 물론 천만 작품 대히트작이 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하나로 어우러지지는 안 됩니다. 시나리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대적 배경도 분명 필요하고요. 운도 맞아야 되고 다양한데 송강호 씨만의 어떤 이번 첫 트리플 천만에 대한 의미를 본다면 송강호 씨의 연기력을 굉장히 높이 써야 되겠다. 그렇군요. 최 교수님, 저는 네. 저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소품이 바로 저 송강호 씨가 모는 택시죠. 택시죠. 네, 맞습니다. 저게 저 초록색 택시. 네. 저게 불이사 모델이죠. 예, 불이사 모델인데 네. 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런 택시가 있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이게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었습니다. 실제 저게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운전하고 갈 때는 트럭이 싣고 갔대요. 아, 그래요? 네, 찍을 때만 내려서 찍고 실제 운반을 왜냐하면 저기 고장이 나게 되면 네. 택시가 저기 한 대만 나오는 게 여러 대가 나오거든요. 지금 저 택시를 구하기도 힘든 상태여서 국내에서 못 구해서 해외에서 구해왔고요. 구해와서. 그리고 예, 맞아요. 거의 억대의 수리비를 들여서 고쳤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운행이 됐기 때문에 저 택시가 그 고증을 거쳐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소품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택시 운전사잖아요. 그 택시 가장 좋은 소품이 됐는데 그만큼 그게 어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심혈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려는 그런 열정과 노력이 들어가서 사실은 천만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영화 또 이제 택시 운전사에는 류준열 씨가 출연했는데요. 백 변호사님, 네. 아주 격경사가 있다고요. 해리 씨와 열애를 한다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뭐 결국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에서는 결국 그 덕선 씨, 이제 해리 씨의 이제 극중이 덕선이었는데 네. 덕선의 선택을 받은 건 바둑기사 박보검 씨였는데 현실에서는 유준열 씨가 이제 그 사랑을 쟁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뭐 그 당시에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마지막에 누가 짝이 되느냐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현실에서는 이 두 분이 됐네요. 네. 뭐 요즘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남자친구는 네. 유준열 뭐 이런 말이 돌고 있다면서요. 언합류, 언함택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들어왔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합류가 이제 된 거지 현실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복선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두 사람이 과연 열애를 언제부터 했느냐. 사실 이 응팔 드라마를 하면서 이미 서로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데이트도 작년 하반기부터 뭐 계속해서 해왔던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드라마 속에서는 언함택, 택이 박보검에게 갔지만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유준열을 택했다. 여기 보시면 그렇군요. 해리 씨는 또 택시 운전사 뒤풀이에도 참석했다. 또 이렇게 네, 말도 그것도 이제 나오고. 뒷얘기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열애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응답하라 1988에 같이 출연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료로서 유준열 씨가 이제 출연하는 그 택시 운전사에 왔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미 연인 아주 오래된 벌써 1년이 다 된 연인 사이로서 축하해주러 왔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또 팬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류준열 씨와 열애를 인정한 해리 씨의 광고 출연 모습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젓가락도 2개니까 2차 갑시다. 빨리 2차 가요. 2차. 2차를 안 가면 내가 공간이 돼요. 아, 해리 치에리. 오늘 정말 치에리. 뭘 믿고 이렇게 잘 마시냐고요? 당연히 오빠. 네, 지금 이제 해리 씨가 나오는 광고를 봤습니다만 해리 씨 하면은 또 이 여자 배우들,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그런 모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걸스데이 그 멤버 중에서 당연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또 연기를 하면서 보여줬는데 1988, 응답하라 1988 이후에 100억 소녀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네. 많은 CF를 찍었고요. 거의 30개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100억 소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통상 연예 산업에서 계산을 할 때는
대개 이제 수속사에서 매출액 기준을 보거든요. 네. 매출액 기준은 한 100억 정도는 됐을 거로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에게 그렇게 가긴 좀 어렵겠죠. 물론 여러 가지 수속사하고 어떤 분배율도 있을 테고 또 세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응팔 이후에 100억 소녀로 불렸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대단한 블루칩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백배 선생님, 그리고 이제 혜리 씨 말고도 설현 씨와 수지 씨도 그 100억 블루칩이에요? 아니, 뭐, 설현 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판을 들고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네. 인기가 많은 또 그 가수기도 하고요. 뭐, 수지 씨도 워낙 그 국민 여동생으로, 그때 건축학개론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당연히 광고 회사에서도 모델로 쓰고 싶어 하고 모델로 쓰고 싶어 하면 당연히 광고료가 오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그 세 명을 블루칩 100억 뭐 3인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해리 씨 같은 경우에는 1988에서 워낙 연기를 잘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광고에서 부르는 거죠.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탄탄한 연기력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연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광고 모델로 쓰겠습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는 연기력이 탄탄한 해리 씨의 저 가능성을 보고 부른 거니까 본인의 노력이 빛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역시 배우는 연기가 최고고 가수는 노래 실력이 역시 최고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